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여파에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는 어떤 얘기들이 올라왔을까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두 분 모시고 연휴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독 이번 추석 연휴가 깁니다. 정치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부분이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과연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 추석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먼저 윤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추석 민심이라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보는 건데 역시나 그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지금 경제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러라도 정치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 게 뒤섞인 민심이어서 과거처럼 우리가 뭐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뭐 정치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민심의 향방을 추석 민심으로 본다 하는 그런 어떤 공식 같은 얘기는 조금 이제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으로서 이 추석 민심이 그렇게 정부 여당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조금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절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좀 덜 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경제를 걱정하시는 부분 또 어떤 민심의 귀를 기울이고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 저도 이제 지역구가 평택인데 평택의 전통시장 뭐 장보기 행사도 하고 그 뭐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는 이제 기회를 얻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뭐 이게 저기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생활 물가도 대단히 높은 데다가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그것이 거의 가계의 한계치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내내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정적 재고용, 정치 수사로 계속해서 국정기조인 것인 듯이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조작 수사나 증거가 없으면 영장은 100% 기각될 것이다라고 지난 2월 달에도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물증 갖고는 뭐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뭔가 그 뭐 스모킹건이나 이런 한 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원에 제출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생도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표적 수사와 관련된 결과도 기각으로 나타나서 추석 그 밥상에는 이런 거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민심들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입장이라서 그러신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민주당이 이제 영장 기각 후에 대통령의 사과 또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 뭐 당대표 불법 수사가 탄핵 사유가 되냐 김무성 의장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해보고 계실까요? 그 민주당이 급하고 또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판단에 불과한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심제가 아닙니다. 3심제예요. 3심제를 헌법상 두고 있는 이유는 1심, 2심, 3심 각 심급마다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3심을 함으로써 결국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 그런 신중함을 헌법에 우리가 규정한 거 아니겠어요? 본안 심판도 아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그 판단 하나만으로 마치 뭐 있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그 내용도 잘 보시면 혐의가 인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위증 교사 굉장히 중대한 그런 범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야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이 네. 아쉽긴 하지만 이것을 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네. 법무부 장관의 어떤 탄핵이라든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네.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판사도 인정한 위중교사 혐의, 그건 수사 안 합니까? 수사 안 하는 게 더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시더라도 네. 포인트를 잘 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법치몰락, 정의 기각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반하장이죠. 지금 사필 기정으로 기결된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반박을 좀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한동훈 장관이 거의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듯이 했거든요. 수많은 그 언론에 도어스태핑하듯이 피의 사실 공표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발언들을 그 중대한 범죄 혐의자라든지 뭐 잡범에 비유하기도 했고 예. 그러면서 항상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 구속될 것이다라고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각이 되다 보니까 말을 바꿔요. 예. 이거는 중간 그 뭐 결과일 뿐이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 바꿉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그거예요. 헌법상의 원칙인 불구속 기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정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인신 구속시키기 위해서 쇼한수 벌이고 체포영장 쇼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인 것처럼 마치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 지금 기각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조작 수사이고 증거가 없는 수사였다라는 게 지금 그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 좀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한 한동훈 장관은 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장 기각 후에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대표 영장 기각이 그렇게 여당에게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요.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그런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덜어졌기 때문에 총선을 끝까지 진두지휘할 거다라는 예상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네. 대표가 설령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네. 민주당을 장악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설사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간판이 돼서 민주당은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당내 분열이 더 있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네. 선거라는 것은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뭔가를 잘해서 국민들께 뭔가 이 마음을 얻음으로써 표를 얻어야 맞는 거지. 예.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어떤 혼란스럽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반사익을 얻는다. 이런 자세로는 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민주당 상황과 관계없이 네.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총선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가 절대 아니고 혐의가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물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지만은 위중 교사만으로도 혐의 인정이 일단 됐어요. 네. 혐의가 공식화된 겁니다.
정말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판단이 그대로 본안 판결까지 간다면 이재명 대표는 결국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네. 전부 무죄인 것처럼 아무 사법 리스크도 이제 다 날아간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섭섭해하실 걸로 봅니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어떻게 보면 당내 계파 갈등이 살짝 다소 잠잠해진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체포동의안 이 가결과 관련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색출해야 된다,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면에 비명계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까요? 일단 빠르게 당 내용을 수습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가결표를 색출한다거나 또는 뭐 그 가결표 색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의미도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비상의총이라든지 또는 중앙위원회 통해 가지고 당론은 아니었지만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결의안까지 채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내부 그런 결의에 반해서 당 대표를 차도살인하듯이 이렇게 네. 가결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그런 선택을 한 그 의원들도 헌법기관 아닙니까? 소신껏 예. 한 만큼 그 본인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 당 대표한테 뭐 이런저런 딜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딜을 했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서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예. 그 비명계 모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예. 그런 거와 관련된 시시비비는 좀 가려서 책임질 예.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이게 화학적 통합이 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좀 전에 그 윤희석 대변인 말씀에 제가 좀 한 말씀만 좀 덧붙여야 될 것이 예. 그 이준교사 관련해서 이제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이제 소명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유죄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준교사 건은 15년 전에 재판에서 파생된 얘기예요. 파생된 얘기고 저 대북송금 건과 백현동 건은 배임과 제3자 뇌물 건이거든요. 근데 이 이준교사 건은 그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것이 그 이준교사의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 그 건과 관련해서도 이준교사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별건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것이지 그게 네. 유죄다. 이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추석 당일인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또 제안했습니다. 경제 회복, 민생을 위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한 90년대, 2000년대, 한 20년 정도까지 통용되던 용어죠.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떤 회담 형식으로 만나기에는 네. 격이 맞지 않고 명분도 없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예. 과거에 이 낡은 어떤 셈법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없음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봐요.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되고 1년 조금 더 지났죠. 네.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온 당력을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그 큰 당의 모든 당력을 방탄에 쏟고 있었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전혀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을 볼 때 그 얘기는 쏙 빼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대통령이랑 만나서 뭘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생 현안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네. 당대표, 저희 당대표와 만나서 뭔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법안으로, 법률로서 뭔가의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지 왜 대통령을 만납니까?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점을 잘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내가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이제 당신 나를 만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의 진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직까진 대통령실에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방탄정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민생을 논하려면 김기현 대표랑 만나자.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취해왔던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 방탄 프레임은 이제 소멸됐어요. 예.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등을 어떻게 잘 함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시간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예. 그럼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여전히 사법 리스크 그것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 논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데, 정치는 어쨌든 간에 하나의 그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기 위해서 그 여야 간에 경쟁하는 장이거든요. 예. 야당 대표가 기각된 이후에 민생 정치 하자라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야당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저는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동안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여야 간에 이렇게 좀 도와달라, 협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뭐 한번 찾아오기로 했습니까? 단식하는 중간에 한번 찾아오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뭘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 만나서 뭐 협치를 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야당과 협치하지 말고 싸우라라고 여당 의원들과 그 국무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을 바꾸지 않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이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에서 그냥 야당한테 도와달라, 협치하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국정과 그 민생, 그 국민의 삶에 대한 일차적인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야당의 제안이 정부 여당에서 봤을 때 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을 보고 좀 수용하는 그 통큰 태도가 지금 저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부 여당에서 하는 모든 결정들도 사실 정치적인 예.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민생을 살리는 쪽에 여야가 또 정부가 같이 지금 힘을 합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서로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 지도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연휴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이번 보궐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국민의힘 굉장히 보면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겠죠? 아니 뭐 사활까지는 아니고요. 사활은 아니니까. 언론에서 네. 이 보궐선거가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가장 크니까 네.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구청장 선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의 빈 자리를 채우는 선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수도권 뭐 민심의 바로미터라든지 다음 총선의 어떤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서울 강서 지역이 의원님들도 막 오셔갖고 공동 선대위원장도 하시고 하는데 그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 않다고 봅니다. 강서 예.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유리한 지역이냐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올 결과가 거의 뭐 정해져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구청장을 뽑는 선거를 저희가 했을 경우에 거기서 저희가 이겼다고 봤을 때 네. 그럼 수도권 전체 판세를 저희가 이긴다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것은 그냥 서울 25개 자치구에 있어서 네. 한 군데에 비어있는 구청장을 뽑는 선거다. 다만 시기가 반년을 앞두고 있는 총선 앞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참고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매머드급 선대위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한 석이라도 저희가 구청장 자리를 더 갖고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큰일이 있을 것처럼 과다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진흥 진영에 메가톤급의 충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요. 그 메가톤이라는 그 무게를 어느 만큼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 그 홍준표 시장의 해석이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홍준표 시장의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닌데 네. 적어도 저희가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불과하다. 다만 시점이 총선 6개월 앞두고 벌어지기 때문에 네. 유의할 부분이 있다. 이 정도 해석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 관전 포인트 보면 이제 여당에서는 사면 복권된 김태우 후보의 이른바 윤심을 호소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론 강조하고 있거든요. 야당은 전략 이렇게 쭉 나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윤희석 대변인께서 뭔가 이렇게 선거가 질 것 같으니까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 하시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는데, 네, 아직 지금 뚜껑 열리지 않았는데. 아니, 지금 네.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보궐선거가 네. 초래된 이유를 살펴보면 네. 그 공무상 기밀누설로 해서 범죄자로 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그 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사면해서 네. 또 국민의힘에서 그분을 보궐선거를 초래한 그 당사자예요. 네. 당사자가 저기 출마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해서 생긴 보궐선거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그 어제 그 유세장에도 보면 김기현 대표께서 그렇게 발언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신임을 해서 사면에 복권까지 시킨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김태우 후보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1,000억을 저기 그 정부와 서울시에서 받아올 테니까 45억 그 혈세 낭비했잖아요. 네. 그건 애교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당연히 이 선거는 총선 이전에 있는 그 유일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예. 뭐 여야가 지금 총력전 벌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가지고 25일, 2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한다는 응답이 34.2%, 잘 못한다는 평가는 60.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응답이 긍정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전에 이제 대통령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의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네. 지난 대선의 결과가 워낙에 박빙이었고 정치 양극화, 소위 말해서 진영 간의 이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뭐 대선 2라운드라고 지금 총선을 볼 정도로 네. 완전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완전히 갈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총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시고자 하실 텐데 네. 결국 총선은 253개 지역구만 따지면 예. 그 각각의 지역구마다의 후보별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네. 지역에 맞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냐 여부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된다고 보면은 네. 현재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것을 꼭 뭐 총선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국민들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잘 담아서 앞으로의 국정에 반영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연령대별로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만 18세에서 29세까지 30대의 긍정평가는 20%였고 40대가 가장 지지율이 이제 지금 낮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지율도 보면 수도권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후보 253개 지역구에 후보별 어떻게 보면 역량도 중요하다라는 얘기, 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은 것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별 지지율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윤 대변인 해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정 지지율에 대한 그 평가를 나름 총선 전략으로 안고 가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번에 YTN에서 한 것도 보면 그 정권 심판론이 훨씬 네. 높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최근 했던 뭐 KBS나 MBC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건 맞아요. 수치는 이제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이제 정확한 심판의 시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 기조가 지금처럼 민생과 경제는 지금 파탄이 나 있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그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하지 않고 계속 예. 진영 외교 쪽으로 하면서 국익에 손해 보는 이런 기조를 계속 운영한다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총선에서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특히 지금 YTN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 국정 지지도와 관련돼서 중도층의 경우에는 27.5%밖에 긍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68.2%가 부정입니다.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더 많은 저 부정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그 정부 여당에서 좀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될 그 지점이라고 보고 특히 20대 남자 같은 이대남 같은 경우가 네. 지난번에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계층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지금 긍정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이대남의 그 가장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선이 되셨는데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는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에서 무슨 그 편파 수사라든지 또는 그 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부모 찬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네. 그런 계층조차도 지금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위험한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실까요? 총선 전략.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총선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구별로 나온 후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구에 윤석열, 네. 뭐 이재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민주당의 전략이 틀린 거고요. 예. 저는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총선을 예측하고자 저희 당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 이번 YTN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의 낮은 부분 또 계층별로 어떤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 이거 잘 저희가 새겨서 네.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네. 한 가지만 좀 덧붙일게요. 네. 우리가 총선이나 뭐 대선이나 이럴 때 보면 구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정당 간의 구도가 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냐 여당 뭐 야당 견제론이냐 뭐 이런 거 관련된 구도가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가 지금 YTN에서 한 거에서도 보더라도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총선은 정부 견제론이 48%고요. 예. 정부 지원론이 34.5%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성격인 총선으로 갈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구도상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 여당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국정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힘들 네.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네, 말씀하신 국회의원 선거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여야의 전략,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바뀔 수 있겠죠.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엔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걸 꼭 고지해야 합니다. 네.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이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도 실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모시고 연휴 전국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